이강인은 손흥민 이후 한국 축구를 이끌어야 하는 선수 중 한 명입니다. 한국 축구 역사상 이강인만큼 어린 시절부터 전 국민의 관심을 받은 선수도 없고 그 기대에 충족하며 세계 최고의 구단인 파리 생제르맹에서 활약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강인이 가진 재능에 대해 의심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대표팀에서 주요 자원으로 활약해야 하는 이강인의 존재감이 요즘 대표팀에선 옅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한때 매경기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며 손흥민과 함께 한국의 공격을 이끌던 시기와는 먼 흐름인데요. 재미있는 건 이강인의 대표팀 경기력 하락이 홍명보 감독 부임 이후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강인 선수가 현재 대표팀에서 예전 같지 않은 이유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강인은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 부임 이후 빠르게 대표팀 핵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2023년 2월 부임한 클린스만 감독 아래 튀니지, 베트남, 싱가포르, 중국을 상대로 A매치 4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올렸고 3골 1도움을 기록한 2024 카타르 아시안컵을 통해 대표팀 에이스로 자리 잡았죠. 클린스만 경질 후 황선홍, 김도훈 임시 감독 체제에서도 이강인은 여전한 경기력을 선보이며 2023년 10월부터 2024년 6월까지 A매치 15경기에서 무려 10골 5개의 도움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강인의 등장은 손흥민에게 쏠린 공격 비중을 분산시켰다는 점, 그리고 이강인 손흥민으로 이어지는 공격 활로를 찾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2024년 7월 논란의 홍명보 감독 부임 이후 거짓말처럼 이강인은 대표팀에서 활로를 찾지 못하게 됩니다. 홍명보 출범 이후 이강인의 기록은 A매치 10경기 1골 2도움. 홍명보 출범 이후 이강인의 유일한 골마저 북중미 월드컵 본선 진출이 확정된 3차 예선 쿠웨이트전에서 나왔죠. 의문이 드는 건 홍명보 감독 부임 이후 대부분의 경기는 월드컵 3차 예선이었는데 이강인은 홍명보 감독 부임 전 이보다 더 경쟁력이 높은 아시안컵이나 강팀과의 친선 경기에서도 존재감을 발휘했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플레이메이커의 성격을 갖는 이강인의 특성상 공격 포인트가 모든 걸 설명하진 못하지만 우연인 듯 홍명보 감독 부임과 함께 이강인의 공격 포인트가 줄어든 건 결국 홍명보 감독이 자신의 전술과 시스템화에서 아직 이강인 활용법을 찾지 못했다는 반증이 될 수 있는 것인데요. 이게 더 아쉬운 것은 월드컵이 채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의 공격에 키로 활약하길 기대받던 이강인의 공격 포인트 흐름이 끊겼다는 점인데 온더블 상황에서 이강인만큼 확실한 볼 키핑 능력과 공간 패스를 할 수 있는 선수가 몇 없다는 점에서 이는 마치 한국이 월드컵에서 활용 가능한 공격 옵션 중 한 개가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강인의 대표팀 영향력이 줄어든 시기, 즉 홍명보 감독이 대표팀에 부임한 시기는 절묘하게도 많은 출전 기회를 잡지 못한 24-25 시즌의 시기와 겹칩니다. 그리고 지난 24-25 시즌은 이강인의 폼이 점점 하락했던 시즌이죠. 이강인의 소속팀 파리 생제르맹은 트래블을 달성하며 클럽 역사상 최고의 한 해를 보냈지만 이강인은 지난 시즌 중반부터 소속팀 주전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었고 팀의 중요한 순간마다 경기장보다는 사이드라인에서 몸을 푸는 로테이션 멤버로 활약하며 출전 시간이 많이 줄어든 시즌을 보냈습니다. 지난 시즌 이강인은 리그에서 19경기 선발, 11경기 교체, 챔스에선 4경기 선발, 7경기 교체로 활약하며 시즌 선발 26경기, 교체 23경기로 정확히 팀의 로테이션 선수로 활약했습니다. 리그 17라운드까지 6골 3개의 도움을 기록하며 서브 선수치곤 나쁘지 않은 공격 생산성을 보여주었지만 결정적으로 챔피언스리그에선 공격 포인트 없이 확실한 경쟁력을 보여주지 못했는데요. 후반기 시작과 함께 흐비차 크바라츠헬리아의 영입, 그리고 데지레두에의 후반기 각성 이후 완전히 주전 경쟁에서 밀리며 공격 3톱과 중앙 미드필더 3명 사이 어디에도 확실히 주전에 끼지 못하는 선수로 전락하게 되죠. 결과적으로는 이강인의 24-25 시즌은 박지성에 이어 아시아 축구 역사상 두 번째로 챔피언스리그 우승 멤버이자 최초의 유러피언 트래블 멤버가 되면서 팀 커리어만 놓고 보면 최고의 시즌을 보냈고 공격 포인트도 45경기, 6골 6개 도움으로 표면적으로는 커리어 하이였던 22-23 시즌과 동일했지만 후반기로 가며 아예 전력의 자원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윙에서는 흐비차, 두에, 바르콜라 등 스피드와 오프더블 능력이 뛰어난 선수들에게 중앙 미드필더에선 주앙 네베즈, 파비앙 루이즈, 비티냐처럼 공수 모두 뛰어난 박스투박스형 미드필더에게 밀린 것이죠. 이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는 부족한 수비 가담과 돌파력 외 템포를 죽이는 플레이였는데 이번 시즌 덴벨레와 두에의 부상으로 PSG 팬들 사이 대체자를 고르는 과정에서 이강인은 볼을 너무 끌며 차이를 못 만든다는 평가와 함께 17세 유망주 이브라임 은바에에게도 팬평가에서 밀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미국 멕시코 2연전을 통해 대표팀 내 손흥민의 존재감은 확인했지만 장기적으로 대표팀 공격의 무게중심은 전성기를 앞둔 이강인에게 옮겨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강인 활용법 찾기는 대표팀에 남겨진 숙제 중 하나인데요. 9월 A매치에서 이강인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평소에 알던 이강인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선발 출장한 멕시코전, 이강인은 전반 20분 환상적인 아웃프런트 패스에 이어 후반 29분에는 오영규의 역전골을 어시스트하며 이날 3차례의 득점 기회를 창출하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 이날 이강인의 몸 상태는 무거워 보였는데요. 평소 공을 쉽게 뺏기지 않고
소유하는 데 능한 이강인은 오른쪽 측면에서 드리블 돌파를 두 차례 시도했지만 모두 박혔고 패스 미스도 여러 번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한 경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기본적으로 많은 활동량이 요구되는 3-4-3 전형에서 체력적으로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였고 결국 후반 35분 서령우와 교체되며 경기를 마무리 지었죠. 이강인은 기본적으로 역습보다 지공 상황에서 돋보일 수 있는 선수입니다. 오프더블보단 온더블, 스피드보단 템포 조절에 특화된 선수이고 마요르카 시절처럼 자신을 중심으로 공격이 전개될 때 빛을 발하는 선수이죠. 이강인의 공격 본능을 키울 묘책 중 하나로 테스트된 백스리, 3톱 전술에서도 오히려 현재 대표팀이 시험 중인 3-4-3 전형으로 월드컵에 임한다면 중앙 미드필더 2명의 자리는 옌스 카스트로프와 황인범이 유력한 상황이고 양쪽 윙에는 대표팀이 확실한 주도권을 가진다는 보장이 없는 한 활동량과 수비 가담 능력 그리고 역습 시 빠른 스피드로 상대 뒷공간을 공략 가능한 유형의 선수가 채택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강인이 다시금 대표팀 에이스 존재감을 되찾을 수 있다면 본격적으로 월드컵 모드로 돌입한 홍명보호엔 더할 나위 없는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공격의 중심을 맡고 있는 손흥민 부담을 덜어주는 건 물론 개인 기량만큼은 세계에서도 인정받는 두 선수의 강력한 시너지 효과도 기대해볼 수 있죠. 이강인은 한국이 16강 이상의 성적을 내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선수입니다. 지난 카타르 월드컵 당시에도 이강인의 왼발이 마법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죠. 큰 이변이 없는 한 이강인은 월드컵 대표팀에 포함될 확률이 높기에 우리에겐 월드컵 전까지 경기 감각과 폼이 올라온 이강인이 필요합니다. 대표팀과 이강인 모두 제한된 출전 속에서도 체력과 경기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분은 최근 대표팀에서의 이강인 선수 활약을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자유로운 의견 남겨주시고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만 눌러주시는 센스 부탁드리면서 저 장카푸는 다음에 더 재밌는 축구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